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내리치며 선언합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식은 조건부 징역 해제를 감수해야 합니다. 40대 며느리 지민이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합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68세 박귀남 할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돌립니다. 수십억의 보상금이 걸린 이 재판의 결과는 68세 할머니가 흙 묻은 손으로 며느리에게 복수한 방법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박귀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스럽게 살피는 모습은 45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그녀만의 일상이었죠. 오늘도 고맙구나 얘들아. 귀남은 자신이 기른 채소들에게 말을 걸 듯 속삭입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녀에게는 이 밭의 모든 작물들이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외아들 도윤이 서울로 올라간 뒤로는 더욱 그랬죠. 시장으로 향하는 길, 귀남은 트럭 뒤에 정성껏 키운 배추와 물을 가득 실었습니다. 흙이 아직 묻어있는 싱싱한 채소들이었죠. 다른 상인들은 깨끗하게 씻어서 포장까지 해서 내놓지만 귀남은 달랐습니다. 손님, 이거 보세요. 어제 밭에서 갓 뽑아온 거예요. 흙이 묻어있는 게 신선한 증거거든요. 하지만 요즘 젊은 손님들은 흙 묻은 채소를 꺼려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마트 채소를 선호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도 귀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이 믿는 방식대로 장사를 해왔거든요. 할머니표 배추가 제일 달아요. 단골 손님 몇 분이 와서 채소를 사가면 귀남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키운 채소로 누군가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죠.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귀남은 아들 도윤에게 안부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오늘 시장에서 배추 많이 팔았다. 너희는 잘 지내지? 네, 엄마. 바쁘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 거라는 생각에 귀남은 더 물어보지 않았죠. 며느리하고 우리 손주는 어때? 다 잘 있어요. 지민이가 안부 전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며느리 지민이 옆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또 시골에서 전화 왔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 빨리 끊어. 도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서둘러 끝냈습니다. 귀남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지만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죠. 저녁이 되면 귀남은 혼자서 소박한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기름 배추로 담근 김치, 밭에서 따온 고추로 만든 고추장, 그리고 작년에 수확한 쌀로 지은 밥. 모든 게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요. 도윤이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손주도 건강하게 크고 있고요. 죽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것이 귀남의 습관이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지만 밭에서 자라는 채소들과 마을 사람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죠. 밤이 깊어가도 귀남은 내일 시장에 가져갈 채소들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하나하나 상태를 확인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골라내고 정성스럽게 다시 담았어요. 비록 흙이 묻어있고 포장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직한 농부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귀남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아들 부부가 그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곧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들을. 손주 도준이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귀남에게는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었죠. 일주일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뭔가 특별한 걸 해줘야지. 귀남은 자신의 밭에서 가장 좋은 배추를 골라 김치를 담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소금 간도 여러 번 확인하고 젓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수확한 햅쌀로 떡도 직접 만들었죠. 도준이가 좋아할 거야. 할머니 손맛을 알게 될 거고.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귀남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김치통, 떡상자, 그리고 갓 수확한 채소들까지. 무거웠지만 손주를 생각하니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현관에서 나온 며느리 지민의 인사는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귀남은 오랜만에 손주를 본다는 기쁨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민아, 고생 많다. 우리 도준이는 어디 있어?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손님들 많이 오는데. 지민의 말투에는 뭔가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남은 그저 며느리가 돌잔치 준비로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거실에 들어서자 벌써 친척들과 도윤의 직장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그 사이에서 귀남의 소박한 차림새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준이 할머니예요. 귀남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특히 지민의 친구들은 귀남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삭거렸어요. 아, 시골에서 오신 분이시구나. 옷에서 뭔가 냄새가. 이런 말들이 귀남의 귀에 들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은 손주의 생일이니까요. 지민아, 내가 김치하고 떡 만들어 왔다. 어디다 놓으면 될까? 아, 음식은 다 준비했는데요. 지민은 귀남이 가져온 음식들을 보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주문한 깔끔한 음식들 사이에 귀남의 수제 음식은 어울리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도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건데 상에 올려놓자.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귀남은 웃으며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정성껏 담근 배추김치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하지만 지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바로 그때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남은 기다렸다는 듯 손주에게 다가갔어요. 우리 도준아, 할머니야. 보고 싶었다. 흙 묻은 손을 정성스럽게 닦고 손주를 안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요. 지민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조용해졌어요. 흙 묻은 손으로 애 만지지 마세요. 찬장에 있던 그릇이 떨어지는 소리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귀남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민아, 뭐라고. 아이가 더러워져요. 시골 냄새나고 손도 깨끗하지 않고. 오늘 중요한 날인데. 지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평소에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주위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민을 말리지는 못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맨날 시골에서 올 때마다 냄새나는 거 가져오고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아이 만지려고 하고. 귀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5년간 흙을 만지며 살아온 자신의 손을, 정성껏 손주를 위해 음식을 만든 자신의 마음을 며느리가 이렇게 모욕하다니. 나는 그냥.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다 예민해요. 위생적으로 키워야 하는데. 지민은 마치 자신이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남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어요. 거실에 있던 친척들과 손님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누군가는 불편함을, 또 누군가는 호기심을 보였어요. 귀남은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음식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토록 정성껏 준비한 김치도 새벽부터 만든 떡도 모든 게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 미안하다. 할머니가 생각이 짧았나 보네. 귀남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손주를 한 번 더 보려 했지만 지민이 아이를 안고 뒤로 물러섰어요. 도준아, 할머니는 먼저 간다. 건강하게 자라거라. 현관으로 향하는 귀남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가족에게서. 아들 도윤은 어머니를 따라 나서려 했지만 지민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인데 분위기 망치지 마요.
결국 귀남은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흙 묻은 손.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농부의 손이 이렇게 모욕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잔치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귀남은 여전히 그날의 모욕이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 가족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부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번번이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현관 앞에 아들 도윤과 며느리 지민이 서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워 달려갔겠지만 일주일 전 일 때문에 귀남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난번에.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보다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들어와라. 귀남은 아들 부부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소박한 시골집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어머니,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희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지민이 도윤을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강남이라고? 왜 갑자기? 도준이 교육 때문이에요. 강남이 교육 환경이 좋잖아요. 그리고 제 직장도 강남 쪽으로 옮겨갈 예정이고요. 지민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귀남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전세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강남 아파트가 워낙 비싸서. 도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10억 정도요. 귀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자신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10억이라고?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지민이 본색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어머니 땅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가능해요. 지민의 말에 귀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땅, 그것도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밭을 담보로 잡자는 것이었어요. 땅을? 그 땅은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평생을 걸어서 마련한 건데.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도준이 미래를 위해서예요. 도윤이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 돈을 언제 갚을 건데? 몇 년만 시간을 주시면 천천히 갚을게요. 제가 승진도 앞두고 있고 지민이도 일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민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가 물려받을 땅 아닌가요? 미리 활용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귀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니. 지민아, 그런 말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도윤이 아내를 제지했지만 지민은 이미 본심을 드러낸 후였어요. 귀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주 도준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아들 부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정말로 도준이를 위해서인 거야? 물론이에요, 어머니.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고 싶어요. 지민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의 진짜 이유는 손주가 아닌 자신의 욕심이었죠. 그렇다면,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귀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각서를 써줘야 해. 나를 평생 모신다는 각서 말이야. 지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인데요. 그리고 만약 나를 제대로 모시지 않거나 버린다면 모든 지원을 반환해야 해. 귀남은 신중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평생 농사 짓느라 법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억을 위해서라면 각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도윤아, 너도 동의하는 거지? 네, 어머니. 당연히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부담감이 동시에 있었어요. 며칠 후 귀남은 은행에 갔습니다.
45년간 가꿔온 자신의 땅을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큰 금액의 대출을. 은행 직원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귀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각서도 작성되었습니다. 박귀남 여사를 평생 모신다. 이를 어길 시 모든 지원을 반환한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이미 강남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10억으로 어떤 아파트를 구할지, 어떻게 꾸밀지. 그럼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이사 준비해야 해서. 지민이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더 이상 시어머니 앞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벌써?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바빠서요. 귀남이 만류했지만 아들 부부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귀남은 텅 빈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각서도 있으니까.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 우리 도준이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게 말이야. 죽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남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10억이 며느리에게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0억 대출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귀남은 매일같이 아들 부부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이사로 바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귀남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가끔 받더라도 대화는 금세 끝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금 회사에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뚜뚜뚜. 통화 종료음만 차갑게 울렸죠.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은 지 2주가 지나도록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귀남은 궁금해서 물어보려 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전화해서 부담스러워하나? 귀남은 혼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횟수를 줄여보기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귀남에게 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점점 심해졌어요.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온 귀남에게는 처음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아야.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배가 너무 아파서. 네. 엄마. 지금 회의 중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없을까? 혼자서는. 아, 그러세요? 제가 지금 서울에 있어서요. 마을에 병원 있지 않나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데도 별다른 걱정의 기색이 없었어요. 도윤아, 정말 아픈데. 엄마, 죄송해요. 정말 중요한 회의라서요.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또다시 뚜뚜뚜 소리만 들렸습니다. 귀남은 결국 이웃집 할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급성 장염이었습니다.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가족분께 연락드려야 하는데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귀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있을게요.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 귀남의 마음은 몸의 아픔보다 더 쓰라렸어요. 10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준 후 아들 부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입원 기간 동안에도 아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귀남은 직접 전화해서 입원 소식을 알렸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아, 그래요? 많이 아프세요? 빨리 나으시길. 형식적인 인사말 뿐이었습니다. 병문안을 오겠다는 말도 걱정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퇴원 후 집에 돌아온 귀남은 더욱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직접 마중을 와서 집까지 바래다 줬을 텐데. 지민이는 어떻게 지내?
가끔 통화가 될 때면 며느리 안부를 물어봤지만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잘 지내요. 바쁘다고 하네요. 실제로 지민은 강남 아파트에서 화려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10억으로 구한 아파트는 꿈에 그리던 강남의 고급 주택이었어요. 인테리어에만 수천만 원을 들여서 꾸몄죠. 시어머니 돈으로 이런 생활할 수 있게 된 거 고마워해야 하는데. 지민은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감사함 대신 당연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맨날 전화 오는 거 짜증나지 않아? 완전 스트레스야. 안부 묻는다고 자꾸 전화하는데 할 얘기도 없으면서. 지민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한편 귀남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바틀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저축해둔 돈도 바닥이 나가고 있었어요. 10억 대출의 이자도 매달 부담이 되었죠. 도윤아, 혹시 이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부탁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희도 전세 들어가고 애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민이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귀남에게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감기로 병원에 가려고 전화를 걸었을 때였어요. 도윤아, 엄마가 감기가 심해서. 또요? 엄마, 너무 자주 아프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힘들어요. 이번에는 지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그래도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처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저희도 바쁘고 어머니도 또래분들과 함께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양원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귀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네, 요즘 시설 좋은 곳 많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테고. 지민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귀남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알았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귀남은 밭에 나가 혼자 울었습니다. 45년간 일궈온 땅, 10억이라는 큰 돈을 내준 것, 평생을 헌신한 모성.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귀남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밭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요양원 이야기를 들은 지 일주일 후, 귀남은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설명회 공지를 보았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주민 설명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관심 없었겠지만 요즘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죠. 뭔가 개발한다는 건가? 귀남은 호기심 반, 심심한 반으로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귀남 또래의 어르신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정장을 입은 공무원이 앞에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추진될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린에는 화려한 개발 계획도가 나타났어요. 도로, 공원, 상업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개발구역은 총 50만 평 규모이며 국가 예산 3천억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귀남은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개발 예정 구역을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나타난 지도를 보는 순간 귀남의 눈이 커졌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개발구역 한가운데에 자신의 밭이 있었거든요. 저게 우리 동네네. 맞아. 우리 밭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주변 할아버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귀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도를 바라봤어요.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주민이 질문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의 150%로 보상해드릴 예정입니다.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평당 500만 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귀남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밭이 약 1만 평 정도 되는데 평당 500만 원이면 500억?
귀남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어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통지해 드릴게요. 설명회가 끝난 후 귀남은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50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설마 진짜일까? 집에 와서 옛날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남편이 관청과 주고받았던 문서들이 장롱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여보가 이런 걸 왜 다 모아뒀을까? 하나씩 살펴보니 10여 년 전부터 이 지역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증명서 원본이었어요. 귀남의 밭이 실제로는 1만 2천 평이 넘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평소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넓었어요. 남편이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사들인 땅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1만 2천 평이면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평당 500만 원에 1만 2천 평이면 600억 원이었어요. 귀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00억이라는 돈은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이게 정말일까?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10억 때문에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던 아들 부부는 그날 밤 귀남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들 부부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까? 며칠 후 관청에서 정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토지보상 대상자 통지서였어요. 정확한 보상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650억 원. 통지서에 적힌 숫자를 보며 귀남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평생 몇백만 원도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데 갑자기 수백억의 부자가 된다니.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계속 지키라고 하셨던 건가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보며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 소식을 알게 되면 혹시 도윤이랑 지민이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10억 대출을 요구할 때의 지민의 표정.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가 물려받을 땅이라고 했던 말. 설마. 귀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를 속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손주 교육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걸까? 며칠 더 지나서 귀남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이 사실을 아들 부부에게 알리지 않기로 한 거예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동안 아들 부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나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돈이 없어도 잘 대해줄 테니까요. 하지만 귀남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위임장 좀 써주실 수 있어요? 위임장? 네, 엄마 땅 관련 서류들을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엄마 혼자서는 복잡할 테니까. 귀남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왜?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나중에 상속 절차도 복잡하고. 도윤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그 순간 귀남은 확신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처음부터 이 돈을 노리고 10억 대출을 요구했을지도 모른다고. 위임장 요구 전화를 받은 지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편으로 도착한 서류 봉투를 열어본 귀남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게 뭐야? 봉투 안에는 위임장과 함께 이미 작성된 토지 매도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장까지 위조되어 있었죠.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어머니,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도윤. 귀남의 손이 떨렸습니다. 650억이라는 돈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평생을 헌신한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하려 한다니. 귀남은 분노보다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귀남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이른 아침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70대의 법무사 선생님은 귀남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봤습니다. 10억 대출, 조건부 각서, 그리고 위조된 위임장까지.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입니다. 그리고 각서 위반이기도 하고요. 법무사의 설명을 들은 귀남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법정에서 조건부 증여 해제를 요구하시고 사기 시도에 대해서도 고발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며칠 후 도윤과 지민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지민이 통지서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고소했다고. 도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귀남을 단순한 시골 할머니로만 생각했거든요. 재판 당일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가득 메웠어요. 원고 박귀남 씨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귀남이 법정에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68세 할머니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어요. 이어서 피고 측인 도윤과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특히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와 계속 뭔가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원고 측에서 먼저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남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효도를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의 위반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작성한 평생 모신다는 각서를 믿고 10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돈을 받자마자 원고를 버렸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 보상금 650억 원을 가로채려고 위임장을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정에 술렁거림이 일어났습니다. 650억이라는 금액을 듣고 사람들이 놀란 거였어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각서 원본, 위조된 위임장, 그리고 개발계획 통지서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차근차근 검토했습니다. 특히 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피고 측의 반박을 듣겠습니다. 도윤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단순히 어머니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드리려던 것뿐입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그럼 왜 본인 동의 없이 위임장을 작성했습니까? 그리고 요양원 입소를 종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증거들이 하나하나 제시될 때마다 지민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병원 입원 중에 안부 한 번 묻지 않았던 통화 기록이 나왔을 때는 피고 지민 씨 직접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지민을 지명했습니다. 저는 지민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의 행동들이 모두 드러났거든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어머니가 외로우실 것 같아서. 하지만 어머니가 아플 때 병문안 한 번 가지 않았죠?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귀남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들 부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남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45년간 농사지으며 모은 땅을 담보로 10억을 빌려줄 때 저는 정말 손주를 위해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자마자 연락도 끊고 아플 때도 외면하고 급기야는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귀남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제 땅의 개발 소식을 알고도 숨기고 위임장까지 위조해서 650억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남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민이 갑자기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민은 법정 바닥에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도윤아, 너도 뭔가 할 말이 있지 않니? 귀남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판사는 잠시 정적을 둔 후 판결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건부 증여에서 수중자가 조건을 위반한 명백한 사례입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증여를 해제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받은 10억 원과 이자,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또한 위조 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지민이 법정에서 계속 울부짖었지만 판사의 최종 선언은 차갑고 확고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식은 조건부 증여 해제의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도윤과 지민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12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법정 밖에서 마지막으로 사과했지만 귀남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귀남은 650억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돈을 되찾았다고 해서 아들을 잃은 상처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여보, 내가 너무 매정했을까?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옳은 일을 한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농부 할머니가 650억의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귀남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귀남이 할머니, 이제 서울로 이사 가실 거예요? 아니면 강남에 집 사실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귀남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어디를 가겠어. 실제로 귀남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개발로 인해 다른 농민들도 보상금을 받게 되면서 마을에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거든요.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로 떠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귀남 씨,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마을 이장님이 귀남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개발이 되면 우리 농민들은 갈 곳이 없어요. 평생 농사만 지어온 사람들인데 갑자기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이장님의 고민을 들은 귀남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해야 진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귀남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습니다. 마을 공동 농산물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개발되지 않은 인근 땅을 임대해서 함께 농사를 짓고 직접 판매까지 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찾잖아요. 우리가 정성껏 기른 채소들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다면. 귀남의 설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그건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귀남은 선뜻 나섰습니다. 650억 중 50억을 마을 공동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그런 큰 돈을. 돈은 쓸 때 의미가 있는 거야. 혼자 쌓아두면 뭐해? 몇 달 후 푸른마을 농산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식 저온 저장고와 포장시설, 그리고 온라인 판매 시스템까지 갖춘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와, 이게 우리 마을에. 젊은 농민들도 놀랐습니다. 도시 못지않은 시설을 갖췄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가격을 정해서 팔 수 있어. 중간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니 농민들의 수익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귀남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들이 농사 그만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농촌에 남을 수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귀남은 센터의 이름을 명예센터장이라고 달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농민들과 똑같이 일했어요. 새벽부터 채소를 수확하고 포장하고 배송 준비를 했죠. 할머니, 이제 농사일 안 하셔도 되는데. 젊은 농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일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
돈 많다고 놀고만 있으면 뭐해? 귀남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센터가 성공하면서 의외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도시에서 젊은 부부들이 농촌 체험을 하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진짜 자연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건강한 채소가 어떻게 자라는지 체험하게 하고 싶고요. 귀남은 이들을 위한 체험 농장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수확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죠. 할머니, 이 배추는 언제 다 클까요? 도시에서 온 아이가 물었습니다. 3개월 정도 걸려. 매일 정성을 들여야 맛있게 자란단다. 귀남은 아이들에게 농사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먹거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어느 토요일, 특별한 손님이 체험 농장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돌아본 귀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 도윤이 서 있었거든요. 옆에는 손주 도준이도 있었어요. 왜 왔니? 귀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도윤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이는 어디 있어? 이혼했어요. 모든 게 지민이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게 잘못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준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해서 작은 손주가 귀남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예전과 달리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죠. 귀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미워해도 손주만큼은 죄가 없었거든요. 도준아, 할머니, 미안해요. 5살짜리 손주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았어요. 귀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준아, 할머니는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 하지만 아들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도윤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 네. 알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겠다. 정말로 변했는지. 그날 이후 도윤은 가끔씩 손주를 데리고 농장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일을 도왔죠. 이제는 나 혼자만의 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밭이 되었지. 귀남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힘들었던 농사일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이 되었거든요. 1년 후 푸른마을 농산물센터는 전국에서 주목받는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취재를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귀남의 일상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새벽부터 나오셨네요. 젊은 농민 현수가 인사했습니다. 귀남은 650억의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밭에 나와서 일했거든요. 일찍 와야 채소들이 좋아해. 귀남은 웃으며 배추 한 포기를 살폈습니다. 잎사귀에 맺힌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싱싱한 배추였어요. 할머니 손이 닿으면 채소들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럼 45년간 이 흙과 함께 살아왔는데 귀남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흙이 묻어있는 거친 손이었지만 이제는 그 손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오후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전국 농업인 단체에서 귀남에게 올해의 농업인상을 주러 온 것이었어요. 박귀남 여사님께서는 개인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시상식은 마을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귀남을 축하했어요. 축하드려요, 할머니.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귀남은 상을 받으면서도 겸손했습니다. 이 상은 제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을 농민들 모두가 함께 받는 상입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귀남은 혼자 밭에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이켜봤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요. 그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
바로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손주 도준이와 아들 도윤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겸손하고 진심 어린 표정이었죠. 고마워. 귀남은 짧게 답했습니다. 아직도 아들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거 줄게. 도준이가 작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귀남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일 예뻐 보일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밭에서 일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귀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주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도준아, 할머니 손 보렴. 귀남은 손주에게 자신의 손을 보여줬습니다. 흙 묻은 거친 손이었어요. 할머니 손이 더러워. 아니야. 예뻐. 5살짜리 손주가 순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 손이 바로 할머니를 만든 손이야. 그리고 너희를 먹여 살린 손이기도 하고. 귀남은 자신의 손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이 손을 더럽다고 했지만 이제는 알겠어. 진짜 더러운 건 탐욕스러운 마음이었지. 정직하게 일하는 손이 아니었다는 걸.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바로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해. 과거 일은 과거 일이야. 귀남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한 모습이었어요. 대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도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네, 엄마. 그날 저녁 세대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귀남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이었어요. 할머니, 이 배추김치 맛있어. 도준이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귀남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정성껏 기른 배추로 담근 김치니까. 할머니, 나도 배추 키워볼래.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며칠 후 귀남은 손주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의 작은 손에 씨앗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도준아, 이 씨앗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할까? 물이요. 맞아. 그런데 물만 있으면 될까? 햇빛. 그것도 맞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손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랑이야. 매일매일 정성껏 돌보는 사랑 말이야. 귀남은 손주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나자 도준이가 심은 배추가 작은 잎사귀를 틀어냈습니다. 할머니, 내 배추가 자랐어. 정말 잘 키웠네. 할머니보다 더 잘하는 걸. 그 모습을 보던 도윤도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일을 하찮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엄마, 저도 농사 배워보고 싶어요. 정말? 네. 도시에서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더라고요. 귀남은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1년 동안의 시간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일요일, 체험 농장에는 또 다른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30대 부부와 아이들이었어요. 할머니, 저희 아이들이 흙을 무서워해서요.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흙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귀남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흙이 무서워? 네. 더러워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 손 봐볼까? 귀남은 흙 묻은 손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손으로 할머니가 뭘 했을까? 농사요? 맞아. 이 손으로 너희가 먹는 쌀도 키우고 배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웠어.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 손이 없으면 우리가 밥을 못 먹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흙 묻은 손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소중한 거야.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만져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점점 재미있어 했어요. 할머니, 흙이 따뜻해요. 그럼. 흙은 모든 생명을 키우는 어머니 같은 거니까.
그날 오후 아이들은 직접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즐거워했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과 친해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천만에요.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날 저녁 귀남은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 없었지만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서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아이들이 흙을 만지며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 흙 묻은 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하다. 몇 달 후 푸른마을 농산물센터는 또 다른 성과를 이뤘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하나둘씩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고향에서도 꿈을 키울 수 있게 됐어요. 28살의 청년 농부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농업의 가능성을 보고 귀촌한 경우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관심을 가져주니 고맙지. 요즘 농업도 첨단 기술을 접목하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귀남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그의 가을 마을에서는 첫 번째 흙축제가 열렸습니다. 귀남의 제안으로 시작된 축제였어요. 흙을 주제로 한 축제라니 독특하네요. 외지에서 온 방문객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흙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축제에는 흙으로 도자기 만들기, 자연 농법 체험, 그리고 흙 묻은 손 자랑하기 같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특히 흙 묻은 손 자랑하기는 귀남이 직접 제안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흙 묻은 손을 자랑해주세요. 농민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친 손, 굳은 살 박인 손, 흙이 깊숙이 밴 손들. 이 손들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손입니다. 귀남의 선언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귀남의 특별 강연이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진짜 더러운 건 탐욕스러운 마음이지 정직하게 일하는 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한때 누군가가 제 손을 보고 흙 묻은 손으로 애 만지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때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손이야말로 생명을 키우는 소중한 손이라는 것을. 귀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더러운 건지 아시나요? 남을 속이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가족을 이용하려는 마음. 그런 게 진짜 더러운 겁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 건 아무리 흙이 묻어도 아름다운 겁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귀남은 밭에 나가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어서 부자인 거더라고요. 바람에 배추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진짜 깨끗한 게 뭔지도 알겠어요. 겉모습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서 깨끗한 거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과 도준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도준이가 할머니 찾는다고 해서요. 귀남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배추 키워요. 그럼. 우리 도준이가 심은 배추 잘 자라고 있잖아. 할머니 손이 제일 예뻐요. 손주의 순수한 말에 귀남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세대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처럼 돈이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소한 일상과 감사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왜 감사해? 엄마가 보여주신 삶의 방식. 그게 진짜 성공이었더라고요. 귀남은 웃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귀남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을 농산물센터의 운영권을 젊은 농민들에게 완전히 넘겨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할머니, 왜 갑자기? 젊은 농민들이 놀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저 한 구석에서 농사나 지을게요. 그럼 할머니는 뭐 하실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지. 흙 만지고 채소 기르고 아이들 가르치고. 귀남의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일을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 후로도 귀남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고 아이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손주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흙 묻은 자신의 손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손이 창피하신가요? 체험 농장을 찾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예뻐요. 그럼. 이 손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손이니까요. 그렇게 귀남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650억의 부자가 되었지만 진짜 부자는 돈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흙 묻은 손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욕을 딛고 통쾌하게 재탄생한 어머니의 삶. 진정한 부와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